피부 보는 사람이라 신경이 잘 몰라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거거든요. 취미생활로 하는 거라 원장님들도 너무 막 여기에 에너지 쏟고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수요일마다 할 일 없잖아요. 원장님들 얼굴 같이 보면서 취미생활로 신경계 공부 좀 같이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뭐 44살이니까 현역으로 들어왔으니까 한 15년 넘게 한의사 한 거잖아요. 근데 침을 거의 안 나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침. 그냥 침의 개요, 신경계를 어떻게 흥분시키고 어떤 전달로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될 거다 정도는 감을 잡고 있는데 임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은 원장님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하는 힘을 강하게 할 수 있게끔만 인도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임상적인 부분들의 활용은 원장님들이 고민하신 것들을 발표해 주시면 돼요. 왜? 우린 스터디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이따 시작을 하고 아마 끝나고 같이 그 뭐 피드백하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 뭐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해달라 아니면은 어떤 부분들을 해달라 하면은 그거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했던 기초 첫 시간 내용이 원래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닌데 그 급작스럽게 선회한 거예요. 선회했는데 아마 그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뭐 주말쯤 해가지고 들으실 수 있는 원장님들 있으면 그냥 바로 진행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시간 되실 때마다 진행하고 그리고 녹화본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녹화본으로 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210분인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채팅방에. 근데 지금 이제 135분 들어오셨는데 제 예상보다 많아요. 전 100분 오실 줄 알았어. 성공적이에요. 135분인데 모양인데 한 150명 정도 오시면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괜히 아예 녹화본 보면 되지. 이따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하면서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조금 시작 준비를 좀 할게요. 자. 어차피 뒤에 오시는 분들은 그 뭐 추가해서 계속 들으시면 되니까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타쿠 원장님 준비됐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전체 화면을 제가 옆에 이거를 내리면 되는구나. 아닌데 이걸 옮기면 되나?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분이니까 시작할게요. 자,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정윤복 원장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신경과학 그 스터디 첫 번째로 시작을 할 건데, 아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PPT는 심의를 꿈꾸며 원장님이 그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줌이라는 그 온라인은 유료 프로그램이거든요. 돈을 내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거 200명, 100명 넘게가 뭐 100만 원 가까이 드는 모르겠어요. 잘. 아무튼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오타쿠 원장님께서 제공을 해주셨다는 거 미리 앞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좀 욕을 많이 먹는 편인가? 아무튼 좀 말이 많아요. 저에 대한 구설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 선생질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들한테 뭐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애기들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한 몇 개월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집이 심지어 4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집이 어딘지 몰라요. 서울 이사한 집이. 그만큼 부산에서 집 한의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외로워요. 그 외로워서 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원장님들 얼굴 보고 같이 공부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원장님들 선생님이 아니에요. 절대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 잘 몰라요.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일 뿐이지 원장님들이 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혹은 학예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유념하고 보시고 제가 만약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본인이 조금 찾아보시거나 혹은 끝나고 피드백하는 시간에 같이 질의응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꼭 제가 선생질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 처음 시작이 한 10분이나 20분 돼도 같이 얼굴 보면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디오 기능을 켜주셔서 같이 얼굴 보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는 다 꺼지니까. 그리고 절대 강제성이 없어요. 오늘도 200명이 신청하셨지만 150분 정도 입장하셨잖아요. 마음껏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진행하는 입장으로는 인원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조금 의지가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같이 할 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경과학을 진행할 건데 오늘 뭘 배울 거냐면요. 엄청 어려운 걸 할 거예요. 들어보시면 엄청 어려운 내용들인데 우선 우리가 뭘 공부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뉴로 사이언스 할 거잖아요. 사이언스. 과학을 할 거예요, 원장님들. 뉴럴로지 할 거 아니에요. 신경과학을 할 거 아니라 신경과학을 할 거예요. 사이언스를 할 거라는 거 원장님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이언스, 뉴로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신경해부학과 신경생리학을 보고 넘어갈 거예요. 신경해부학과 신경생리학을 이해하는데 최소한 30시간 정도는 할애해야 돼요. 그 정도를 이해하고 나야지 신경과학이라는 분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원장님들이 좀 잘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 중추신경계를 다 잘라보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중추신경계 자체에는 그 입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면도, 단면도 갖다 이해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입체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할 거냐? 뉴로사이언스를 할 거라는 거. 그러면 뉴로사이언스가 뭐냐? 신경과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뉴로사이언스하고 뉴럴로지가 있어요. 뉴럴로지는 뭐죠? 우리 붉은나비 원장님이 하시는 그런 정신질환, 정신병을 연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뉴럴로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뉴럴로지, 물론 불면도 다룰 거고 파킨슨병도 다룰 거고 신경계 증상들, 질환들도 다루긴 할 건데 그걸 위주로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뭘 살펴볼 거냐? 기본적으로 신경과학은 요새 수많은 분야에서 같이 접근하는 학문들이에요. 제일 많이 다루는 그 분야가 뭐냐면 정보를 다루는 학문들이 뉴로사이언스를 많이 보고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 AI, 그리고 심리학, 통계학, 물리학, 당연히 의학은 들어가겠죠. 나중에 그래서 아마 조금 심화 단계에 들어가면 통계나 아니면 컴퓨터 혹은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접목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종교하시는 분들도 뉴로사이언스 엄청 많이 하세요. 그리고 철학하시는 분들은 심리학을 벗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철학하시는 분들도 뉴로사이언스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나 철학, 인문학까지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를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원장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신경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 안 하시고 철학이나 종교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경은 마음이다. 한마디면 끝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그 중간 연결고리들이 없고 합리적인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 뭐냐면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하는 거예요. 구조와 기능.
뭐냐면 신경계에 대해서 알려면 뭐 우리 서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서울이 집이지만 애기들하고 와이프는 서울에 있지만 서울지리 잘 몰라요. 그래서 서울이 뭔지 잘 몰라. 은평구에 뭐가 있고 마포에 뭐가 있고 용산에 뭐가 있고 강남 3구에 뭐가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도로들도 큰 것만 몇 개 알지 작은 세세한 도로들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과학을 배울 때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경해부학이에요. 뉴로 아나토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경계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게 뭐죠? 뉴로 피지올로지. 신경생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 30시간 정도를 뉴로 아나토미랑 뉴로 피지올로지만 볼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초반에 이걸 단단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뉴로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갖춰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뉴로 아나토미와 뉴로 피지올로지는 뉴로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뉴럴로지, 신경과학에도 기본이 되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로 아나토미부터 할 건데 해부학적인 용어, 아주 간단한 용어인데 이거부터 헷갈려요. 제가 공부 시작할 때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세지탈 섹션, 세지탈 플레인을 봅시다 하는데 세지탈이 뭐더라? 코로날 섹션을 보겠습니다. 근데 코로날이 뭐지? 호리존탈 섹션을 보겠습니다. 근데 호리존탈이 뭐지? 너무 헷갈리는 거야. 잘라놓고 어디를 본다는 건지 제가 처음에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부터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원장님들 세지탈 섹션, 시상면 다 아시죠? 근데 시상면이 화살 시자 쓰시는 거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모르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지트라는 말 자체가 화살이란 뜻이에요. 에로우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화살을 팡 쏴가지고 사과를 반쪽으로 쫙 쪼개가지고 좌우를 쪼개는 게 시상면이냐?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화살, 사지트를 쏴가지고 사과를 반쪽으로 딱 쪼개니까 좌우로 갈라지고 그 단면을 보는 게 세지털 섹션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원래 그 이 용어의 어원은 세지털 수처부터 시작한 거예요. 원장님들 이거 봉합 아시죠? 여기 안테리어 폰타넬레 뭐죠? 대천문 요 뒤에는 소천문이잖아요. 그죠? 애기들 두개골이 이렇게 융합하는 거 알잖아요. 수처를 이루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기들이 그 수처 대천문 소천문이 닫히기 전의 상태를 봤더니 화살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 이마 쪽이고 이쪽이 후두엽 쪽이죠. 뒤통수 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리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세지털 수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상면은 뭐예요? 세지털, 화살면으로 자른 거예요. 딱 쪼개니까 어떻게 돼요? 좌우로 구분이 되죠. 좌우 단면을 보는 게 세지털 섹션이에요, 원장님들. 자, 이제 세지털 섹션 됐죠? 그 다음으로 코로나 섹션이 나와요. 코로나 섹션이 원장님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죠? 왕관처럼 생긴 거예요. 거기에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 그런 돌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마치 왕관에 이렇게 삐쭉삐쭉삐쭉한 그런 것들 모양이다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왕관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뜻은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코로나 섹션은 뭘까요? 왕관을 머리 위에다 씌워놓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 왕관 관자 써가지고 관상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뭐냐면 그 동그란 왕관이 아니라 모자처럼 생긴 왕관이 아니라 이거는 머리띠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띠 왕관. 여기 애기가 쓴 머리띠 왕관 보이시죠? 이걸 어디다 써요? 여기 코로날 수초에다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날 섹션은 뭐예요? 아, 머리띠 왕관을 써가지고 앞뒤로 자른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코로날 섹션 하면 머리에 잘 안 와닿아요. 왕관 섹션 하면. 그래서 저는 프론탈 섹션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프론탈 섹션은 뭐죠? 프론탈 자체가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앞뒤로 나는 게 프론탈 섹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지털 섹션, 프론탈 섹션 두 가지의 용어를 제가 쓴다라는 거 앞으로 그리고 그게 시상면과 관상면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까지 원장님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트랜스버설, 트랜스버스 섹션 혹은 호리즌탈 섹션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호리즌이라는 뜻이 뭐죠? 수평선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인체를 수평선으로 잘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horizontal section, horizontal plane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을 세지탈, 프론탈, 호리즌탈로 제가 이제 앞으로 명명을 할 거라는 거. 코로날, 트랜스버스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세지탈, 프론탈, 호리즌탈로 쓸 거예요, 원장님들. 자,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이제부터 이제 뇌를 잘라갈 거예요. 신경해부학의 시작이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반부의 내용을 지금부터 다뤄볼게요. 자, 브레인을 세지탈로 자르고 그리고 프론탈로 자르고 그리고 호리즌탈로 잘라갈 거예요. 자, 잘라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뭐예요? 세지탈. 화살로 사과를 반쪽으로 딱 쪼개가지고 보이는 면이에요. 그죠? 좌뇌 반구, 우뇌 반구, 헤미스피어, 반쪽의 헤미스피어의 단면을 보는 게 세지탈 플레인이죠. 세지탈 섹션. 근데 보시면 한번 볼까요? 바깥에 셀의 대뇌 피질이 존재해요. 이렇게 대뇌 피질. 바깥층 대뇌 피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안에 껍데기가 또 하나 존재해요. 대뇌 피질은 껍데기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깥쪽 껍데기와 안쪽 껍데기. 원장님들이 보통은 대뇌 표면을 보기 때문에 바깥쪽 껍데기 위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요. 바깥쪽 껍데기 위주로. 하지만 여기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랑 측두엽의 안쪽 껍데기인 헤마, 히포캄파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변연계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대뇌 피질의 안쪽 껍데기를 변연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앞쪽 부분을 septal 에어리어, 중격 부분, 뇌중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뇌중격 부분, 그리고 요거를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라고 부르거든요.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그리고 헤마 부분을 변연계, 대뇌의 안쪽 껍데기라고 부르는 거고, 이 바깥쪽 kop데기를 보통은 대뇌 피질리라고 많이 불러요. 두 개를 합쳐서 테렌세팔론이라고 불러요. 테렌이 뭐예요? 텔레포트, 텔레폰, 텔레파시. 텔레가 무슨 뜻이냐면 원격이라는 뜻이에요. 먼 곳에. 뇌 중에 신경세포들이 제일 멀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세렌세팔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테렌세팔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텔레는 먼 쪽, N은 EN이라고 써는 EN은 안에라는 뜻이고, 세팔론은 두개골이라는 뜻이에요. 엔세팔론은 두개골 안에 있는 애들, 브레인을 의미하는 거고, 테레는 먼 쪽, 그래서 테렌세팔론은 두개골 안에 있는 뇌조직 중에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는 피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래서 얘네들이 테렌세팔론이 된다는 거, 텔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디엔세팔론이라고 불러요, 원장님들. 디엔세팔론. 디에는 뭐죠? 두 개 사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뇌 두 개의 중간에 위치한다 해가지고 디엔세팔론이라고 불러요, 원장님들. 그래서 보통은 시상이나 시상하부가 위치하는 위치죠. 자, 간단히 이렇게 봤어요. 자, 이거를 프론탈로 자를게요. 프론탈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귀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옆에 귀를 그리시면 돼요. 자, 프론탈로 잘라서 보니까 원장님들 어떻게 생겼어요? 잘 모르시겠죠? 바깥에 테렌세팔론이 있고 안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고 중간에 또 까만 애들이 있고 또 안에 디엔세팔론이라고 얘기하는 시상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 호리즌탈이에요. 수평선으로 뇌를 딱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원장님 이게 뭔지 대충 느낌 오시나요? 왜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뇌를 브레인을 세지탈, 프론탈, 호리진탈로 자르면 여기서부터 멘붕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이거부터 보시면 안 돼요. 이거부터 보시면 원장님들 머릿속이 막 다 꼬여 들어가요. 입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평면을 보고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평면을 적분해서 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걸 돌려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입체적인 구조를 찾아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장님들 브레인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가 코르푸스 칼로섬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코르푸스 칼로섬. 또 하나가
인터널 캡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롱지투디널 파시큘러스예요. 원장님들 이게 뭔지 도대체 감도 안 오시죠? 자, 이제 살펴볼게요. 자, 원장님들 그 맨 처음 살펴볼 거는 코르푸스 칼로섬이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자, 좌뇌방구와 우뇌방구가 있어요. 그죠? 좌뇌방구와 우뇌방구는 서로 소통을 하겠죠. 뭘로 소통해요? 전선다발들로 신경 축삭을 내 가지고 서로 시냅스 해 가지고 좌우 방구가 같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선다발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공간을 코르푸스 칼로섬이라 부르는 거예요. 님들. 신경 다발들이 미친 듯이 좌우 내로 교차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대뇌피질에서 버섯 모양으로 안쪽에서 신경들을 쫙 끄잡아 가지고 좌우에 아치 형태로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치 형태로 신경 다발들이 묶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게 코르푸스 칼로섬이에요.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 아래에서 뭐 디엔세팔론을 다 걷어내고 뇌관도 걷어내고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코르푸스 칼로섬이 또 하나가 보여요. 밑에서도 보이는 부분이죠. 이거 뭐냐면 여긴 신경세포가 안 살아요. 원장님들 이 동네에는. 신경 섬유가 막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집 없잖아. 고속도로엔 집이 없어요. 사람도 안 살고. 여기는 아주 큰 고속도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세지털로 자르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뒤로 좌우뇌를 연결하는 모양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코르푸스 칼로섬을 뭐라고 부르냐 한국말로 뇌량으로 불러요. 뇌량. 대들보량자 써요. 그래서 뇌들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좌우 방구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 섬유다발들이 흐르지 거기에는 신경세포가 안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세포 다 어디 살아? 바깥쪽에 살잖아요. 그죠? 바깥쪽에 살고 그 안쪽에는 신경 섬유다발들이 지나간다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섬유다발 중에 좌우뇌를 연결하는 엄청난 큰 섬유다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위를 뭐라고 부른다? 코르푸스 칼로섬이라고 부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좌우뇌를 연결하는 애가 코르푸스 칼로섬이에요.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요 코르푸스 칼로섬 밑에 시상, 디엔세팔론이 위치하는 거예요. 바깥쪽에도 신경세포들이 살지만 이 안쪽에도 신경세포들이 살겠죠. 그 도로들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브레인은 생각보다 이해하는 게 쉬워요. 바깥 껍질, 안 껍질, 그리고 디엔세팔론 그 사이에 있는 사이뇌만 알고 있으면은 근데 대부분의 그 구조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뇌들보, 뇌량이라고 얘기하는 그 코르푸스 칼로섬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원장님들 꼭 이해하고 계시라는 거. 자, 보실게요. 코르푸스 칼로섬은 뭐예요? 좌우뇌를 연결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자, 그 다음에는 신경 섬유들이 자, 제가 팔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대뇌 피질에서 1차 운동 영역에서 그 팔에 있는 골격근을 수축하는 쪽으로 명령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척수 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신경 다발들이 아래 위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감각은 위로 올라가고 운동은 아래로 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신경 다발들이 척수 쪽으로 지나가요. 방금 전에 봤던 코르푸스 칼로섬은 좌우뇌를 연결하는 신경 다발들이었고 척수와 대뇌피질을 연결하는 신경섬유 다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브레인 쪽에서 인터널 캡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들. 인터널 캡슐. 그래서 안쪽에 있는 캡슐, 주머니. 그래서 내낭 혹은 안쪽에 있는 섬유막. 이렇게 해서 내낭 혹은 안쪽 섬유막. 근데 이게 구용어, 신용어 막 섞여 있는데 그래서 원어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 인터널 캡슐, 코르푸스 칼로섬 이렇게 우선 외워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호리즌털로 자를게요. 뇌를 호리즌털, 수평선으로 딱 잘라가지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부위 있죠? 안테리어 인터널 캡슐 그리고 뒷부분에 포스테리어 인터널 캡슐 있죠. 뇌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신경 다발들을 쫙 모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시상이잖아요. 그죠? 시상 바깥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상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브레인에는 신경세포들이 얼마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세포들이 왜 얼마 안 사냐? 신경섬유다발들이 너무 많은 거야. 교통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교통로가 많이 존재하는 곳의 안쪽에는, 내부에는 신경세포들이 거의 안 살아요. 결국에는 대뇌피질하고 디엔세팔론이라고 얘기하는 시상에만 잔뜩 붙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인터널 캡슐은 뭐 하느냐? 대뇌피질에서 척수 쪽으로 내려보내거나 척수에서 대뇌피질로 올라가는 신경 섬유다발들이 지나가는 공간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자, 지금 살펴봤죠? 좌우뇌를 연결하는 엄청난 교량, 대들보 하나 있었죠? 코르푸스 칼로섬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아래 위로 척수와 연결하는 혹은 뇌관과 연결하는 인터널 캡슐 있었잖아요, 그죠? 좌우 상하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제 뭘 살펴봐야 될까요? 앞뒤로 연결하는 신경 섬유다발들을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롱디튜디널 파시큘러스라고 얘기해요. 롱지투디널이 뭐죠? 세로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가로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뇌를 세우고 놓고 보면 이게 세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로다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자 구용어로는 종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종속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앞뒤로 연결하는 게 엄청 많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 시각, 눈이 여기 있죠? 눈에서 들어온 정보는 시상을 거쳐서 후두엽에 꽂혀요. 우리가 눈으로 찍은 사진이 이 후두엽에 꽂히거든요. 이 후두엽에서 찍힌 사진을 생각을 할 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이 화면을. 어떻게 가져가죠? 이 슈페리어 롱디튜디널 파시클러스를 가지고 연결을 하거나 위쪽에 있는 걸 가지고 연결하거나 뒤에 있는 감각을 운동 영역으로 가져가거나 운동 영역에 있는 정보들을 감각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앞뒤 섬유다발들이 뇌를 꽉 채우고 있다. 피질 안쪽을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원장님들. 뇌의 입체를 이해하는데. 뇌는 바깥쪽 껍데기, 안쪽 껍데기, 그리고 사이뇌라고 얘기하는 중심 부분에 밖에 신경핵들이 살지 않아요. 신경세포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 그 중심부는 누가 채우고 있다? 이런 섬유다발들이 채우고 있다. 좌우를 코르푸스 칼로섬이라 부르고 아래 위를 인터널 캡슐이라 부르고 앞뒤를 롱디튜디널 파시큘러스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 라고 이해하셔야 입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 그 안에가 비어 있구나. 우리가 보통 백색질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그곳이구나 라는 걸 원장님들 아셔야 돼요. 회색질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신경세포들,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 백색질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도로구나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장님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들. 원장님들 인체 전체 세포수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제 가이턴 생리학을 보면은 한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 나와요. 100조개라고 얘기하는데 자, 제가 그냥 대충 75조개라고 얘기할게요. 75조개. 제 몸무게가 75kg이에요. 그러면 1kg당 1조개가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따져놓고 보면 결합 조직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수분량 다 따져가지고 그냥 1kg당 1조개가 사는 게 맞아요. 세포가. 근데 신경계, 브레인에 살고 있는 뇌세포 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1000억 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럼 뇌의 무게가 얼마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뇌의 무게는 1.5kg예요. 1.5kg면 당연히 1.5조개가 존재해야 돼요. 누런수가. 그런데 1000억 개밖에 없대. 15분의 1밖에 신경세포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뉴런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거의 다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깥쪽에 살고 안쪽에 살고 그리고 안쪽 껍데기에 살고 그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뭐가 채우고 있느냐? 그 나머지 공간이 보통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뉴로글리아라고 얘기하는 접착체 세포들, 접착 악교 세포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뉴런보다 한 7, 8배 더 많아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로 차 있잖아요. 그죠? 뇌척수액도 있고 혈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방금 살펴봤던 신경 섬유다발들이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장님들 브레인이 어렵지가 않은 이유가 이유예요. 신경 섬유다발들이 너무 많아서 핵 자체가 많지가 않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신경핵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도리어 뇌관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브레인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버섯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섯송이들이 한 15개, 20개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브로드만 영역이 한 53개인가 52개인가 있는데 버섯을 52개를 섞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말려 들어간 형태죠. 말려 들어간 형태를 잘라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가 다 백색질이잖아요. 그죠? 안에는 다 그냥 신경 섬유다발이에요. 여기는 신경세포, 뉴런이 살지 않아요. 그냥 축삭들이 지나다니는 전선다발들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네피질 영역만 잘 살피면 돼. 그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시상 부분, 디엔세팔론 부분만 잘 살펴보면 브레인을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브레인 자체가. 근데 아까 그 단면도 있죠. 프론탈 섹션, 세지탈 섹션, 호리젠탈 섹션으로 그 단면도만 보면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야, 원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시 쉬었다가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좀 진행이 빨라가지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서 갈게요. 기저핵부터 살펴볼게요, 원장님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대뇌피질 이해하고 바깥쪽 껍데기 이해하고 안쪽 껍데기 이해하고 중간 부분 디엔세팔론 부분만 이해하면 된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 엄청나게 많은 신경 섬유 다발들이 살고 있는 그 중간에 신경핵이 큰 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엄청나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 중심에 베이설 갱글리온이라고 얘기하는 바닥핵, 기저핵이라고 얘기하는 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이상한 조직이에요. 신경 조직이에요. 그래서 기저핵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원장님들 기저핵을 살펴볼 건데 원장님들 기저핵이 뭐 하는 애예요? 베이설 갱글리온 뭐 신경해부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 운동에 관여한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파킨슨병에서 되게 중요하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뭔지 아세요? 자, 제가 이제 간단한 개념 정리만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제가 퇴근을 시작할게요. 퇴근.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유 지쳤다. 가만히 쉬고 있다가 이제 퇴근해야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어나서 움직임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어나는 게 하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엔진이랑 똑같아요. 우선 시동을 걸어야 돼요. 자,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보조 운동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마옆, 전두엽 쪽에 그 보조 운동 영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야 시동 좀 걸어봐, 움직여봐 라는 신호를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저핵 쪽으로 들어가요. 기저핵에는 클러치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엑셀레이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시동을 제가 키로 딱 끼고 운전을 시작하려고 할 때 키를 꼽는 건 보조 운동 영역이야. 키를 꽂았어. 그러면 시동이 부릉하고 걸릴 때 뭐가 필요하죠? 점화 플러그가 필요하잖아.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불을 당겨주는 게 뭐냐?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뇌간에 있어요. 뇌간. 이따가 살펴볼 건데 뇌간에 여기 보시면 흑색질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브스탄시아 니그라. 우리 니그로 니그라 이게 뭐죠? 검은색 흑인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검은색 뇌간 중에서도 미드브레인 중뇌 맨 위쪽에 있는 중뇌에 이 흑색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흑색질. 여기서 부릉 하고 불꽃을 붙여주는 데예요. 점화 플러그를 뭘로 붙여줘요? 도파민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흑색질도 두 군데로 나누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불꽃을 팡 튀겨주면 도파민이 팡 하고 분비되면서 기저핵으로 가는 거예요. 기저핵으로. 가서 엑셀을 기저핵이 밟아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려면 엑셀을 밟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기저핵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 시동을 꺼놔요. 시동을 어떻게 끄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억제하고 있어요. 시동을 꺼놓고 있다가 그 시동을 끄는 걸 억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억제 곱하기 억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라는 게 있는데 기저에게는 이 간접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간접 경로에서는 그
쓸모없는 운동들. 엑셀을 밟았는데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클러치, 가속 페달, 그 변속이 될 때 쓸모없는 그런 떨림이나 움직임 자체를 잡아주는 게 기저액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제가 이제 요거 배터리가 다 됐나? 요거 화면이 조금 어둡게 보이는데 우선 진행하고 갈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기저액이라는 공간이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위치는. 근데 그 기저액에다가 시동을 걸어주는 거는 보조 영역에서 키를 딱 꽂으면 중뇌에 있는 미드브레인에 있는 흑색질에서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팡 붙이는데 도파민을 팡 붙이면 어떻게 된다?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가속 페달, 뭐 크러치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저액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볼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뇌 피질이에요. 안쪽 껍데기, 바깥쪽 껍데기, 안쪽 껍데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백색질이 위치해요. 백색질. 신경섬유들이 지나가는 도로예요. 도로 안쪽에 이렇게 베이설 갱글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기저핵, 바닥핵이 위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로가 존재해요. 하얀색 도로가 존재하고 그 안쪽에 시상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디엔세팔론이라고 얘기하는 사이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까 제가 봤던 코르푸스 칼루섬, 인터널 캡슐,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좌우고 아래 위고 롱디튜지널 파시쿨러스 이런 것들을 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신경로, 교통다발들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얹어져 있는 게 이런 모양을 가진 기저액이라는 거죠. 이게 하는 역할이 뭐다?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 밟고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변속하는데 쓰이는 신경 핵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제 기저액의 병변이 있는 환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제가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가지고 요걸 볼게요. 자, 잠시만요. 그 화면 공유, 세로 공유. 자, 아, 자, 요분은 파킨슨병이 있는 분이에요. 파킨슨병. 자, 지금 변속을 하는 거예요. 클러치 밟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변속이 잘 안 돼요. 덜덜덜덜덜 자동차가 떨리죠? 클러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자, 그리고 뭘 움직이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잘 엑셀레이터가 안 밟혀져. 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 안 서죠.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저액이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는 그 헌팅턴 병이라고 하잖아요. 헌팅턴 병. 뭐죠? 선조체라고 기저액 뚜껑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냥 운동 기능이 다 떨어지고 인체에 억제가 안 되니까 쓸모없는 운동 기능인 혀를 낼름낼름 거리거나 우리 무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도병. 잠시만요. 그 화면 공유, 세로 공유. 자, 요게 그 동영상이 제가 그 PPT가 9 버전이라 이게 다시 띄워야 돼요. 자, 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흑색질에서 도파민을 못 뿌려주는 거예요. 잘 못 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동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엑셀, 브레이크, 클러치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동이 딱 걸려가지고 부릉 하고 걸리고 엑셀 밟으면 쭉 나가야 되는데 시동이 잘 안 걸리니까 어떻게 돼? 움직여야지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운동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아까 이분이 옆으로 돌 때 그 주춤주춤 거리면서 어떻게 됐죠? 변속을 해야 되는데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그게 변속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덜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기저액을 이해하실 때에는 잠시만요. 이게 네, 제가 업그레이드 하라고 해서 자 잠시만요. 이게 아마 첫 시간은 제가 좀 더덕거릴 거예요. 준비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원래 그렇잖아요.
준비 많이 했지만, 자, 그래서 화면 공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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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거 기저액을 이해하실 때, 기저액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 많은, 그 코르피스 칼로섬이나 인터널 캡슐이나 롱지튜지널 파시쿨러스 사이에 떠 있구나. 애매하구나. 애매하게 떠 있구나. 네, 그게 하는 역할이 뭐야? 운동 처리에 있어서, 운동 연산에 있어서 자동차에 그런 클러치나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기능이구나.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시동이 꺼지거나 덜덜덜덜 거리거나 변속할 때 덜덜덜 거리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쓸모없는 움직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자극하는 시스템이 뭐다? 중뇌,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중뇌, 미드브레인에 있는 까맣게 생긴 데, 서브스텐시아 니그라, 흑색질이라고 불리는 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킨슨병은 뭐다? 대부분 흑색질에서 도파민 경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기저에게 뭐 출혈이 있거나 혹은 도파민 생성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못 뿌려주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 헌팅턴병 같은 경우는 그 기저에게 뚜껑을 선조체라고 부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원장님들 요거 볼까요? 자, 기저액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바깥을 스트리아툼이라고 해서 선조체라고 불러요. 이걸 자르면 약간 뭐 선형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이게 왜 구멍이 뚫려져 있을까요? 요 안쪽에 뭐가 위치할까요? 요 안쪽에 시상이라는 게 존재해요. 시상. 시상에서 대뇌피질로 섬유 다발들을 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들을 갈갈이 찍고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조체라고 불러요. 요 안쪽에 있는 거를 그 조개 껍데기 같이 생겼다 해서 조가비핵, 푸타문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꼬리 모양이다 해서 코데이트 뉴클레어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액과 조가비액을 합치고 그 사이를 시상이 뚫고 간 그 섬유 다발들이 뚫고 간 그 나머지 부분들까지 합쳐가지고 이걸 선조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헌팅턴병은 여기가 그냥 좀 약간 중풍처럼 여기가 위축되거나 병이 들어가지고 선조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조체 안에는 창백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창백핵이 그 운동 정보를 브레이크를 시동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애를 이 선조체가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야? 이 선조체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 개방이 되면 억제하고 있는 거를 억제해 버리니까 그 순간 이제 가속 페달이 쭉 부웅 하고 밟힌다는 얘기죠. 이 기저액에 대한 부분들은 한 두세 시간 정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만 쉬었다가 시상은 10분 정도 있다가 보도록 하고요. 9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 음소거 다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